본작의 제목은 허트 로커. 허트도 알겠고 로커도 알겠는데 허트 로커는 무엇이냐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은 심각한 물리적 또는 정신적 부상 상태를 뜻하는 미군들의 속어라고 설명을 했고, 각본가인 마크 볼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뜻한다고 말하며, 이 본작에선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그걸 깨달은 병사가 바로 허트 로커 상황에 있는 거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500만 달러라는 적은 제작비로 만들어진 이 본작은 2008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고, 그때도 좋은 평을 얻었지만 정작 미국에 개봉할 때 배급사를 찾지 못하다가 서밋 엔터테인먼트와 연결되어 정식 개봉을 하기까지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독립영화 사이즈로 제작이 되고 중소 배급사와 계약을 한 터라 이 미국 내에서는 크게 흥행을 하지 못했고, 제작비를 조금 상회하는 1,7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요. 그런데 이후로 는 입소문을 탔는지 전 세계적으로는 총 4,9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였죠. 본작의 감독은 캐서린 비글로우, 폭풍속으로, K-19 위도우메이커 등등의 작품을 연출하다가 이 허트 로커를 만들었고, 이후로도 제로 다크 서티, 디트로이트 등 묵직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작품들을 연출했는데요. 여성 감독이 남성에 관한 영화를 주로, 그리고 잘 만든다는 점과 또 이 여성 감독으로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다는 점에 있어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항상 인터뷰에서 여성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인터뷰는 거의 절반 이상이 이런 영화 산업과 여성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 감독은 그냥 자기 영화가 매우 자랑스럽고, 사실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별이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이 만들어진 작품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여성 감독이라는 점이 만약 어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답변만을 남길 뿐이었죠. 이 허트 로커는 제82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음향상, 음향효과상 이렇게 무려 총 6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그런 본작이 오스카 시상식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캐서린 비글로우가 감독상을 수상하며 오스카 역사상 최초의 여성 감독상 수상자가 됐다는 점을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냥 최초의 기록이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고, 그리고 역대 작품상 가운데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익을 기록한 작품이라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러 부문에 함께 경쟁하던 작품은 그의 전 남편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한 아바타였는데요. 원래 당시에는 이 아바타가 놀라운 기술적인 성취를 보이기도 했고 전 세계에 걸쳐서 엄청난 흥행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바타의 선전이 단연 예상이 되었지만, 아바타는 촬영상, 미술상, 시각효과상 이렇게 3관왕에 그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최고 주요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을 포함해서 여러 상이 허트 로커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작의 각본을 쓴 인물 마크 볼은 원래 프리랜서 작가인데 2004년 이라크에서 종군 기자로 활동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몇 주 동안 미군의 폭발물 처리반 EOD 팀과 함께 생활을 하였죠.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이 허트 로커의 각본을 쓰기 시작한 건데요. 그는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조차 편집된 그런 군인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EOD 팀은 예컨대 유일하게 IED를 해체를 하는 것처럼 실제 전쟁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런 모습은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의 작업을 밝히는 것도 마크 볼이 허트 로커의 대본을 쓴 동기로도 작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더 핵심적인 동기가 있긴 하지만 이는 뒤에 주제 챕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각본가는 감독과 함께 무려 17개의 초안을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또 두 사람은 촬영하는 동안 대본을 계속 수정했는데, 이게 저예산 영화라서 그런지 촬영이 가능한 장소에 따라서 이 대본을 좀 수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때 호흡이 잘 맞았는지 두 사람은 이후로도 제로 다크 서티, 디트로이트와 같은 굵직한 작품에서 꾸준히 협업을 하였죠.
본작은 원래 진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라크전의 여파로 미국인들의 출입 및 거주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고 들어간다고 해도 저격수가 도사리는 곳이라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에서 찍을까도 했지만 그곳의 풍경이 바그다드와 비슷하지 않았고 또 이 영화를 보시면 다큐멘터리의 촬영법을 차용해서 엑스트라들의 대화가 곳곳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모로코는 아랍어가 아니라 아프리카어를 사용하는 곳이라서 기각되었습니다. 감독이 결국 선택한 곳은 바로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었죠. 요르단은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분위기도 비슷하고 같은 이슬람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인데요. 또 이 요르단은 과거 국왕이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인디아나 존스 3의 촬영을 무제한 지원을 해준 것처럼 이라크와는 달리 현지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이 비교적 열려 있었고 허트로커 팀에게도 촬영 협조와 지원까지 잘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다 좋은데 날씨가 문제였죠. 본작이 7월 중순에 촬영을 시작했는데 당시 암만이 최고 기온이 40도가 넘게 찍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헐리우드 촬영지와 달리 에어컨이 있는 그런 트레일러도 없었다고 하며 하루는 촬영 감독이 열사병으로 잠시 쓰러지기도 했죠. 지금은 호크아이로 유명한 제레미 레너는 원래 예전에는 독립영화 배우로 꾸준히 활동했고 그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허트로커인데요. 그는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하비 사막의 미군 보호구역인 포트 어윈에서 몇 주 동안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C4 폭발물을 다루는 법, 폭탄 수트를 입는 방법 등등 영화에 필요한 장면들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그가 입는 수트는 분장팀이 따로 제작을 한 수트가 아니라 실제 EOD 팀이 입는 수트로 그 무게가 최소 36kg에 옵션을 추가하면 최대 45kg까지 나갔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촬영지인 요르단의 날씨가 무척 더운데다가 이런 무거운 수트 안에 들어가면 체감 온도는 과장 보태서 60도, 70도는 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때문인지 그는 촬영 당시 몸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식중독에 걸려서 7kg 정도 몸무게가 빠졌다고도 합니다. 이걸 알고 호크아이를 다시 보면 영화 세트장에서 쾌적하게 촬영을 했을 그의 모습이 선해서 괜히 뿌듯해지기도 하죠. 이 밖에도 더운 날씨에 더운 수트를 입고 열연을 펼친 다른 모든 배우들의 노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작에 나온 엑스트라는 대부분 현장 섭외인데요. 당시 요르단 수도엔 수많은 이라크 피란민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영화 속에 엑스트라로도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살폭탄 테러범을 연기한 배우는 원래 바그다드에서 꽤 유명했던 배우 수하일 다바치로 그 역시 이라크전을 피해서 요르단의 피란민으로 있다가 이 영화에 캐스팅이 된 것이죠. 본작이 개봉한 후에는 뉴멕시코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최근엔 이라크 내전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모술의 주연으로도 출연하며 좋은 연기를 선보인 바가 있죠.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협 아래 주민들과 군인들의 긴장감을 생생하게 담기 위해서 감독은 다큐멘터리 촬영 스타일을 원했고 켄 로치 감독과 주로 협업하던 베리 에크로이드 촬영 감독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장편 영화들과 달리 35mm 필름이나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16mm 필름을 사용했는데요. 일단 저예산 영화라서 16mm를 선택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미학적 의도가 존재하는데요. 중동 지방의 배경을 살려서 16mm 필름 특유의 입자감과 그레인이 끼어있는 화면을 구사했고 특히 이 폭파 장면에서 선보이는 슬로우 촬영 기법에선 튀어나오는 모래알이 하나하나 허투루 담지 않으려 한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핸드헬드 기법을 주로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영화의 사실감을 더 구축하였죠. 또한 이 요르단에서 현장 촬영을 하는 만큼 4대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지리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가능한 모든 시점을 편집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4일 만에 촬영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카메라의 동선은 아주 정교하게 짜여졌죠. 총 200시간의 촬영 분량을 가져와서 편집실에서 다듬은 결과 2시간짜리 본작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각본가 마크 볼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겪는 일상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딜레마를 다루는 것이 전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딜레마를 파고드니 하나 새로운 그리고 더 핵심적인 포인트가 다가왔죠. 어떤 심리가 죽음에 가까운 삶을 일상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전쟁이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참극이라는 점이 자명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그 전쟁을 즐기는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모든 인류 문화에서 보여지는 지배적인 특징이 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각본가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농담을 하기도 하고 서로 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상들을 보냅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 모두 왜 이 전투 현장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까?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높은 지능과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는 EOD에 그러한 선택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각본가와 감독이 함께 주로 초점을 맞춘 부분이었습니다. 영화 초반 이라크전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크리스 헤지스가 쓴 전쟁은 마약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What is a force that keeps us meaning에 나오는 글귀로 감독 역시 이 책을 많이 참고하면서 전쟁의 작고 더러운 비밀, 즉 사람들이 한편으론 전쟁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Good night. Thanks for playing. 그런데 주인공은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오면 마트에서 물건 하나 구매하는 일도 어려워하는 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아이러니인데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즉 허트로커는 폭탄을 앞에 둔 인간만이 아니라 전쟁에 중독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